네, 안녕하세요. 저 레스몬의 김 선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세익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한 지 좀 됐는데, 그죠? 네, 좀 됐습니다. 그간 이제 우리 박세익 전무께서 여기저기 출연을 엄청 많이 하시고, 뭐 물론 저희 레스몬에서도 정석 투자 시리즈로 이제 막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반응이 진짜 엄청 뜨겁습니다. 심지어 박세익 TV를 만들어야 된다. 유튜버로 진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저희 레슨몬에서 미리 좀 유튜브에다가 박세익 전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지만 오늘은 박세익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걸 뭐 중구난방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국내에 대한 질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해외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주식 외에 뭐 부동산을 물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채권 투자 물으신 분들도 있고, 약간 파생 상품 같은 거 물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나눠서 그렇게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래서 처음은 아무래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시니까 국내 투자에 관련된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분 중에 그 해피라이프라는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먼저 뭐 대부분 인사 말씀이 박세익 전무님 얘기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박세익 전무님과 관련된 뭐 유튜브들을 다 찾아봤다. 네. 너무 좋더라 뭐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 중에 이제 이 해피라이프님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방송 중에 앞으로 코스피가 3천까지는 갈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장이 많이 올라 있는데 우상향을 전망하시는지 하고 그런 상승에 대한 전망의 이제 그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근거에 백신이 뭐 나왔다, 뭐 개발이 진전됐다, 뭐 이런 것들이나 이제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이런 근거가 들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것부터 좀 답변해 주시죠. 예. 엄청 거창한 질문인데 우리 시장이 3천 가는지부터 그죠? 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뭐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고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탁구,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운동가 다들 있으실 거니까 내가 자신감을 갖고 치는 거란 거죠. 그죠. 자신감 없이 치는 거랑 다른 샷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1470을 찍고 올라오는 와중에 저는 워낙 이제 파생 상품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폭락장에서 시장이 어떻게 또 회복되는 거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하고 주가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뭐 2250, 2300까지는 늘 굉장히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천 가는 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시라는 뭐 그런 말씀들을 멘트를 남겼었는데 그게 2300 가는 장인데 2100에서 주식을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좀 자신감을 좀 갖고 들어오시라는 뜻에서도 3천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그 시장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 시장은 3천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면 왜 3천이냐, 왜 3천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3,000포인트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네, 변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예, 변함없습니다. 네. 내년 연말까지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 연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올해 안에 3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올해 안에 3천 간다는 분도 계시긴 한데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예,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은 거의 뭐 불패신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거의 불패고요. 주식도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을 할 때 좋은 수익이 나거든요. 단기적으로도.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연말까지 한 1년 반 이상을 보고 주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했는데 벌써 2,400이 와버렸잖아요. 그죠? 네, 빠르게 왔고 여기서 이제 3,000포인트를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번에 뭐 지수가 1,800
뭐 1600, 뭐 1100 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수를 예측을 하려면 항상 그 지수를 구성하는 최소한 상위 20종목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2017년도에 시장이 그 2018년 1월 달까지 2600 갈 때도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 거고 외국계 리포트 다 읽어보면서 네네네. 와 이거는 2400, 2600 가는 장이구나 그런 거 예측을 할 수가 있었듯이 지금은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시가총액 1, 2등은 안 올랐는데 지수가 2400이 왔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2400이 왔는데 3000을 가려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이 3000을 간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좀 불가능하다. 네,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애널리스트들 다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이번 3Q까지는 별로 안 좋다. 예. 네. 그런데 이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중에 얘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은 거의 삼성전자가 10만 원 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전고점이 62,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서 그죠? 거래가 네, 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10만 원을 간다라고 하면 2배죠. 2배 오르는 네, 2배 오르는 거죠. 네.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한 3,400 가겠죠. 그죠. 아마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으니까. 비중이 크니까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10만 원까지는 보지는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일단 최소한 전고점은 돌파하겠구나.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8만 원 정도 간다라고 가정만 하더라도 네. 예, 지수가 이제 3,000원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올 수가 있냐? 무조건 실적이 좋아져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2018년 대비해서 일단 작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토막이 났고 하이닉스는 8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실적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년 내후년에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비즈니스는 명확하게 네 가지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두 번째 모바일 핸드폰. 갤럭시 예. 핸드폰이고 예.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전, 네. 예, 생활 가전. 그리고 네 번째가 통신 장비.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자회사로는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네. 연결로 잡힐 수 있다고 보면 뭐 총 5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반도체 수요는 언제 회복될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앞단에 반도체를 사가는 회사들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를 사가는 회사들을 보면 되는데 그 동안에 서버 디램이 뭐 한 27%, 원래는 PC, 모바일, 네네. 예, 이렇게 본다면 이쪽 서버에 대한 투자가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 락다운 조치 때문에 투자가 약간 멈칫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서버 투자를 가장 빅 5에 해당되는 그런 빵 기업들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내년에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런 캐파 확장에 대한 투자를 안 할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버 수요도 무조건 살아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바일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락다운 조치 때문에 모바일을 사는 수요가 이연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미뤄진다. 2년이니까. 보통은 뭐 빨리 바꾸는 분들은 1년 반 만에도 바꾸고 네. 거의 3, 4년 만에 전화기 바꾸시는데 이번에 바꿔야 될 타이밍에 락다운 때문에 나가서 소비를 못했던 그런 수요가 이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핸드폰 교체 수요가 살아나겠구나. 예. 뭐 그런 부분하고 생활 가전은 요즘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LG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통신 장비 트럼프 때문에 화웨이가 뭐 거의 통신 장비 1등에다가 삼성전자의 비중은 5%밖에 안 됐다가 최근에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종의 약간의 반사이익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5G의 통신 시장은 이제 개화되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 좋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뭐 OLED 분야에 뭐 네. 독보적인 지위를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내년 내후년에 전자의 실적이 회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회복하겠구나.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말대로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10만 원은 아니더라도 8만 원 가겠구나라고 보면 3,000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최근에 뭐 러시아에서 최근에 뭐 백신 나왔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백신이 곧 나온다라는 걸 떠나서도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심인 삼성전자의 실적만 전망해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실적을 반영해서 오른다면 충분히 3,000포인트를 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은 네. 아니 조용필은 항상 뒤에 나오지 않느냐 뭐 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찌는 네, 찌는 뒤에 찌는 나온다. 나중에. 네, 네. 그 표현이 들어보면 음. 결국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잖아요. 아직 예. 진짜 제대로 된 선수는 나오지도 예. 않았다. 이번에 떨어질 때 보면 삼성전자가 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확실히. 예. 그 정도 이제 맷집을 보여준 거고 이번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도 결국 우리 큰형님 삼성전자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백신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약간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시장에서는 이미 다 약간 벗어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뭐 시점의 문제일 뿐 백신이 언젠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이 질문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듣다가 저도 좀 궁금한 게 물론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주가를 이렇게 반영할 수는 있는데 지수라는 게 다 같이 올라야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같이 동반해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종목을 다 패고 이제 삼성이 가는구나 그리고 삼성을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일종의 약간 평균 효과가 나와서 네, 맞습니다. 지수는 안 오르는데 삼성전자 주가만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네요. 왜냐하면 유동성으로 다른 것들을 막 올려놨으니까 야 여기서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로 가자. 그리고 얘네들 다 매도해버리고 삼성전자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그 질문 때문에 네. 제가 그 운용하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제가 있습니다 질문.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희 회사가 중소형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네. 그런 펀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을 하러 가면 예. 보통 이제 연기금이나 생보사나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액티브 펀드 중에 일반 성장형 펀드도 있지만 중소형주 펀드도 일정 부분 가져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너네가 이제 운용사들마다 와서 너네가 중소형주 펀드 어떻게 운용을 잘해 그걸 이제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필을 할 때 저희 인피니티 투자자문은 기존의 운용사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중소형주 펀드를 운용하겠다라고 하는 운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발로 뛰어서 종목을 분석해서. 종목을 분석해서 이 고성장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를 발굴합니다. 이게 거의 80% 이상 얘기하는 답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중소형주를 잘 운용을 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삼성전자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외국인의 대량 매매 동향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기 민감주의 동향을 알아야 되는데 이 경기 민감주도 다 대형주입니다. 그러면 그거랑 중소형주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죠? 그렇네요. 여기서 이제 아까 삼성전자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은 그 기관 펀드 매니저들은 개인 투자가 분들은 내가 수익을 내냐 손실을 내냐 이익을 내려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그죠.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무조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무조건 돈 벌려고 그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관 펀드는 내가 코스피를 이겼느냐 졌느냐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벤치마크 펀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펀드가 다 코스피랑 상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비교를 하는데 코스피 대비 시장이 30% 빠졌는데 코스피 대비 그 펀드는 20% 빠져가지고 코스피 대비 10% 덜 떨어졌다. 그러면 아주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요. 그런데 시장이 60% 올랐는데 내가 50% 수익 내잖아요. 코스피 대비 10% 언더퍼폼을 했기 때문에 그 매니저는 잘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면서 올라가면 요즘은 삼성전자 없이 일반 우리 빅7 종목을 매매했어서 뭐 수익이 엄청났잖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네네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돼버리면요. 음. 지금 펀드에 삼성전자 비중이 다 낮아져 있거든요. 네네네. 낮아져 있다가 삼성전자의 주도를 하는 장이 오면 삼성전자가 25%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10%밖에 없으면 그 15%만큼 언더퍼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매니저들이 올라가는 장에서 시장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잘릴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담아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2.5%면 네네. 금방 2.5%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25%잖아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 그 코로나 사태 있기 전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터치했고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비중 때문에 뭐 그런 그죠. 말들이 이런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있었죠. 많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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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비중이 거의 30%가 되면 펀드에 10%만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30%를 채우기 위해서 20%의 주식을 팔고 팔아야죠. 삼성전자를 사야 되거든요. 그죠. 이때 팔 때 중소형주들을 팔게 됩니다. 이른바 그때 작살 나는 경우들이 예, 생기죠. 예, 그래서 지수가 2016년 하반기부터 17년도에도 올라갈 때도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있었던 매니저는 굉장히 해피했지만 삼성전자가 없었던 매니저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해였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방금 네, 예, 중요한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는 장이 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중소형주들이 를 갖고 있는 그런 운용을 하시더라도 좀 이 네 대비를 종목이 좀 네 종목이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아무리 좋아도. 기관들의 매매 네. 때문에 네. 아무리 좋아도 그걸 이제 명심하시고요.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외국인은 왜? 네네네. 외국인이 최근에 보면 다 바스켓으로 들어오거든요. 바스켓으로 들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 외국인들도 보면 요즘 ETF라고 있잖아요. 예. 지수를 예. 따라가게 만들어 놓은 네. 구조화된 상품. 이미 글로벌하게 ETF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죠? 예. 우리가 미국 시장 살 때도 그냥 나스닥 QQQ 사버리고 S&P 500 추종하는 스파이 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 시장 사고 싶다 했을 때 그냥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ETF를 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ETF를 매수하면 MSCI 코리아를 추종하는 ETF를 사게 되면 네. 그냥 MSCI에 구성하는 이 대표 주식들이 아니라 지수 구성 종목 전체를 프로그램으로 바스켓으로 산다는 거죠. 예. 전자만 골라서 사고 이게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아까 30%까지라고 예. 하면 우리가 10종목을 담아놨으면 3종목은 삼성전자를 넣어야 되는 네. 거고 3개는 네. 나머지는 이제 비율대로 넣어 있는 거니까 외국인이 주문을 넣으면 10개 담아주세요. 그러면 3개는 삼성전자 사고 나머지 이렇게 바스켓으로 산다 이런 의미군요. 예, 그 지수 구성 종목 그대로 비중 그대로 산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 있잖아요. 네. 그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우리 잘 알려진 ETF가 코덱스 2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덱스 200을 매수하게 되면 그 매수가 들어온 금액만큼 코덱스 200을 구성하는 이 200개의 종목을 바스켓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렇게 ETF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코덱스 200 또는 MSCI 코리아 지수를 구성하는 그 종목에는 펀더멘탈이 안 좋은 주식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예, 있죠.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 펀더멘탈이 안 좋은 주식도 있는데 펀더멘탈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구성 비율만큼 그냥 사야 기계적으로 되죠. 사는 예. 거예요. 그래서 기계 군단이 뭐 한 번씩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그냥 그 바스켓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펀더멘탈이 안 좋아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 국내 헤지펀드도 있고 이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일반 액티브 펀드도 있는데 네네네. 이 주식들이 바스켓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 10년 요
두 해 예. 동안 외국인들이 60조를 사거든요. 예.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2013년도에 뱅가드가 이제 리밸런싱 할 때 뱅가드가 2013년 상반기까지 9조를 팔고 하반기에 13조를 사거든요. 6개월 만에 막 13조를 사게 되면 그냥 바스켓으로 이 13조의 그 구성 종목을 그냥 기계적으로 사면 이 소위 말한 펀더멘탈이 안 좋다고 해서 펀드에 비워져 있는 주식들이 올라오고요. 네네네. 이 비워져 있는 주식들을 안 갖고 있으면 또 시장을 언더하게 되죠. 언더하면서 이게 상승 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다가 막 40% 50% 올라가면 이 종목이 없어서 이 40% 50%면 그 언더퍼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시총에서 2% 차지하는 종목이 50% 올라가면 3%가 되잖아요. 3%가 됐는데 나한테 그 종목이 없으면 이 1%만 그 시장을 언더퍼폼 하게 그죠. 돼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장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를 담기 위해서 또 중소형주를 팔아야 돼요. 중소형주는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저 밑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있어도 없어도 지수랑은 전혀 상관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주식을 갖고 있다가 지수가 올라가는 상관이 있는 종목이 없어서 언더하니까 이 지수랑 상관없는 중소형주를 까고 결국은 그죠. 쫓아가야 대형주 되고. 쫓아가야죠. 네, 그 방금 얘기했던 그 대형주들이 음. 어떤 주식들이 많으냐?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처럼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철강 화학 주식들이 계속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포트에는 이런 철강 화학 이런 주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 차화정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게 기관들이 깨끗하게 지금 비워져 있고요. 네. 공매도도 그동안에 금지는 돼 있었지만 기존의 헤지펀드나 외국인들은 이 공매도 포지션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뒤바뀌게 되면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시클리컬들이 경기 민감이 그 지수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를 보면 옛날에는 산업재 소재 합쳐가지고 거의 17% 차지하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에서도 오일 업체들이 차지하는 에너지 네네네. 업체가 네. 차지하는 비중이 5.5%밖에 안 돼요. 엑슨모빌, 쉐보론 다 합쳐서 네.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은행주까지 다 합쳐서 그 경기 민감 섹터의 비중이 그나마 그래도 20%는 되기 때문에 이 20%가 비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네들이 움직일 때 또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를 팔고 이 주식을 사게 되고 그래서 중소형주는요. 아니 중소형주라고 해서 회사의 가치가 올해는 엄청 좋았다가 그 다음 해는 또 박살났다가 그 다음 해 좋아졌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주가는 그렇게 변동성이 심할까? 이런 그 회사의 펀더멘탈 말고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부침이 심한 현상이 나타난다. 시장의 큰 형님들, 시장의 기관하고 큰 외국인들 네.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중소형주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까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중소형주 투자를 조금 줄이고 비중을 줄이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3,000포인트를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결국에는 3,000포인트 가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면 또 삼성전자 움직일 때 예.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관들의 매매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관들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장에 막 진입하신 우리 주린이라고 요즘 표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말 나온 김에 예. 그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다 듣고 갈 거예요. 이거 뭐 10시간을 녹음하더라도 네. 10시간 안 됩니다. 지금 목이 다음번에 하더라도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10시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되게 조심조심 오늘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조용조용 하시지 그랬는데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시군요. 예. 요즘 방송 보시고 저희 회사 되게 많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진짜요? 네. 그 말씀하시면 진짜 많이 찾아가실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그 목에 좋은 거 뭐라도 하나 사갖고 가십시오. 네.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정해놓고 좀 모아서 해드리고 있고요. 월요일 금요일은 오후 3시부터 화요일 목요일은 오전 9시 반부터 딱 2시간씩
아 하고 그래요? 있는, 네. 오 선착순 있다. 네, 선착순. 그래서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박사익 전무한테 가서 어떤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걸 직접 만나보고 한번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네. 무료니까요. 예, 사실은 돈 안 받으니까. 사실은 마지막 질문에 기타 질문에 있어요. 이거 제일 마지막에 드리려고 예. 했는데 우리 그 아이디를 주다원이라고 쓰시는 분께서 인피니티에 개인적으로 찾아가도 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그리고 얼마를 들고 가야 상담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돼야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하셨거든요. 근데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죠? 예. 언제든지 시간에 맞춰서만 오시면 뭐 물론 순서는 있겠지만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그래도 저를 제 방송을 보고 네. 저를 신뢰하고 저를 좋게 보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제 말이 일리가 있다. 네네. 뭐 그렇게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군인도 전화 오고요. 군인분들이요? 네, 대학생도 뭐 전화 아 온 경우 여기에도 네. 그 군인 신분은 아니시지만 뭐 의무 경찰 네. 복무하고 계시는 분이다. 내가 돈은 없지만 나가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네. 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 네. 중요한 거 말씀하시고 계속 갈게요. 네. 웬만하면 네. 그 방송을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여기저기 방송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말 100가지, 150가지 좀 알아야 될 기초적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고등학교 때 수학할 때도 그죠? 그 수학의 정석에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성문 기본 용어에도 보면 명사, 대명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기본 알아야 될 건 있죠. 기본적으로 네.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막 3,000포인트 간다, 뭐 뭘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런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본기를 닦으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주식시장에 50조라는 또 신규 개인 자금이 왔으니까 이분들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휘둘리질 않습니다. 네. 기관 자금은요, 어떻게 보면 기관 자금은 연기금, 국민연금 다 우리가 낸 돈이잖아요. 그럼요. 네. 우정사업부 다 우리가 우체국 가서 다 예금하고 보험 든 자금들이에요.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이나 전부 다 보험 든 거. 예, 이런 다 거잖아요. 우리 개인들 자금이에요. 그 개인들 자금을 기관들이 운용하다 뿐이니까 기관하고 개인하고의 거기서 뭐 그 누가 돈 벌고 누가 잃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은 다르다는 거죠. 외국인한테 우리가 너무 틀렸잖아요, 그동안.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제도권에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분들이 금융 지식이 우리 존리 대표님 때문에 많이 이제 그 금융 지식이 많이 올라오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 같은 야전사령관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전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하우에 대해서 그동안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레슨몬의 정석 투자 시리즈 그동안에 한 거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내용들 보시고 다른 방송에서 나온 제 얘기도 좀 보시고 찾아오신 그 60 넘으신 그런 사모님도 제가 방송한 거를 그 노트에다가 다 메모를 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감동이고 책임감이 엄청 크죠. 저의 투자 원칙은 그나마 26년 동안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그래도 제 나름대로 검증이 된 투자 원칙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그게 시장이 바뀌면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차원이니까 웬만하면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방송을 좀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짝 발을 빼셨습니다. 근데 아니 개인적으로 혼자가 일대 다로 만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분은 혼자 오셔서 전무님 뵙는 거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정말 찾아가야 되겠다는 분들만 와달라라고 간곡히 또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하면서요. 예, 예. 아까 말씀드리려고 예, 했던 예. 정말 중요한 거 예,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다가 생각나면 또 이거 네. 내가 중간에 질문 잘라가지고 박 전무님 얘기 제대로 못 들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얘기하시다가 생각나면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3,000포인트에 대한 근거 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지금 좀 질문을 우리 해피라이프님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요. 여기와 연관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신철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분도 3,000포인트 예상하신다는 걸 방송에서 들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박 전무님께서 눌림목이 한 번 정도는 올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네. 도대체 이 눌림목은 언제쯤 오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타이밍을 물어보신 거죠. 네.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그 뭐 단기적으로 언제 눌림목이 온다. 네네.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 그런 것까지도 알려고 네네. 분석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눌림목이 올지 안 올지는 정말 50대 50 확률이라고 보시고요. 박세익 전무가 그때쯤 눌림목이 올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꼭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 말이 일리가 있어서 뭐 제가 10월 달에 눌림목이 온다면 네네. 사람 9월 달에 파실 거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눌림목이 올 거다 했는데 9월 달에 미리 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시장은 빠르게 그 참여자들이 대응을 하면서 예측은 이제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0월 달이 되면 저는 예. 약간 오씨 이거 여기서 시장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기분이 들 정도의 눌림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번에 지금 시장이 1430에서 예. 지금 2400까지 올 동안 예. 외국인이 막 사서 올라온 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페드가 푼 자금은 지금 오지도 않았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이 사서 올렸나요? 기관은 오히려 창피하지만 이번에 계속 팔았잖아요. 그죠? 결국 개인이 36조 정도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6월 7월 달에 소폭 매수로 돌았었지만 네. 외국인은 여전히 연초 이후 25조를 팔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관 연기금에서만 한 3, 4조 정도 매수를 했지 금융투자 11조 팔았고 투신 매도했고 투신은 환매가 들어오니까 뭐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결국은 개인이 이번에 매수 주체였다라고 보면 이 개인들은 굉장히 스마트했던 개인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조막손들이 아니고요. 큰 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네. 예, 큰 손들의 역할이 컸고요. 이 큰 손들은 그러면 내년까지 박세익 전무가 3천 예상하니까 3천을 보면서 계속 들고 갈 거냐? 들고 갈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큰 손들이 제 얘기를 되게 많이 신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제 주변에 그 500억, 1000억, 5000억 이렇게 운영하는 우리 배사부님도 한 좀 슈퍼gem이잖아요. 네. 얼마인지는 안 밝히시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요. 대주주 과세 효과. 예. 연말 대주주 과세 효과. 예. 이 연말 대주주 과세 효과는 그분들한테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기관 투자가는 뭐 연기금이나 그다음에 투신사 뭐 전혀 이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염려할 부분이 없는데 네. 그동안에 최근 5년 동안 보시면 11월, 12월 달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고 소형주 차트를 한번 보시면 10월부터 11월, 12월 달에 12월 초까지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식을 팔고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난번에 50억 이상 할 때도 한 종목당 50억이에요. 한 종목당 50억 이상 할 때도 이 개인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50억 미만으로 낮추고. 네. 40억이 됐다가 25억이 됐다가 20억, 15억, 지금 10억이거든요. 네. 한 종목당 이제 10억 이상을 갖고 가면 세금을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작년 재작년에 이제 더 심해집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 일시적으로 나오는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기관이 주도했거나 외국인이 주도했으나 이 개인 큰 손들이 팔아도 기관 개인이 받아가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취약하잖아요. 이 취약한데 이 우리 시장에 우량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큰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우리 뭐 소부장 네네.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우리의 미래에 그 큰 성장을 하는 그런 중소형주들까지 그런 큰 손들이 샀다라고 보면 팔 수밖에 없어요. 네. 세금을 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11월 달이고요. 그 12월 초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재작년, 작년, 3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이제 내년부터는 무조건 10월 되기 전에 나 주식 깔 거야.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야 하면서 그게 원래는 12월 달에 그런 현상이 많다 보니까 나 내년부터는 11월 달에 무조건 주식 팔 거야 했다가 11월 달에 그래 밀리니까 나 좀더 빨리. 내년부터는 10월 달에는 무조건 주식 비울 거야 아. 라고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액션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이번에 강하게 매수 2,400 위에서는 그닥 그렇게 기관이 강하게 매수 들어올 리는 없고요. 네네.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은 어차피 아까 MSCI 네네. 코리아 등 이런 지수 대형주 바스켓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럼 중소형주는 아닐 테고. 그러면 코스닥이나 이 중소형주가 매수 영향을 공백 상태가 받을 생기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이번에 많은 개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2023년부터 나온 그 대책들을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데 대주주 과세 요건 내년 4월 1일부터는 올해 연말 종가를 기준으로 3억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 주지는 않으면 10월 달에 그 영향이 나올 거고 제가 10월 달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송을 보신 그 큰 손들은 나는 9월 달부터 팔아야지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좀 조심을 하자. 위험 관리를 좀 하자. 특히 중소형주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눌림목에 대한 질문은 아마도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특히 중소형주들은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냥 영문으로 그대로 읽을게요. GEAJOO 그러니까 뭐 지주 또는 제이주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2018년도에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국민은행에서 가입을 하셨대요. 네네. 그 당시에 은행들이 많이 팔았거든요.